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2쪽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굿과 동료들은, 이분은 심리학자이고 심리언어학자인데, 의미를 어떤 단어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해서 피험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의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53쪽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평정하는 방식인데요. 거기 보면 7개의 척도가 있습니다. 행복하다, 슬프다와 같은 이런 것은 그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데,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것, 또 강도 요소, 그 다음에 활동 요소, 이렇게 그 차원에 따라서 이게 모두가 다 나오면 9개 되겠지요. 그 7점 척도에서 한 50명 되는 피험자에게 아버지를 반응하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나온 게 아버지는 행복하다 쪽에 1의 척도를 받고, 또 단단하다 쪽에는 2의 척도를 받고, 빠르다, 느리다를 보니까 빠르다의 척도에서 1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비되는 어머니를 아버지와 동시에 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의미 값의 차이가 이 좌표축에 나오겠지요. 이것을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점이 나왔을 때, 참 새로운 그 방법론이라고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비판도 있었지만은 형용사의 의미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 정서적 의미를 드러내는 좋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령 앞에 있었던 사용의 한 그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에 진리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단어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문장 차원의 진리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 의미론 54쪽을 보시면 문장의 의미를 그 문장의 진리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진리 조건은 뭔가 하면 그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을 말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 문장이 참이 되려고 하는 조건을 의미로 봤는데, 그게 바로 11번입니다. 프랑스라는 나라에 실제로 왕이 있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프랑스 왕은 실제로 대머리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라고 하는 문장이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조건 의미론, 형식 의미론에서는 어떤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 즉 진리 조건이 그 문장의 의미라고 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날씨가 흐리다라는 문장이 의미는 하늘을 보고 날씨가 흐리면 그거는 그 문장은 참이 되는 거고, 날씨가 맑으면 그 문장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객관적인 의미 진술로 인기를 끌었지만은, 이게 우선 평서문에만 이게 잘 먹히는 방법론이고, 또 동의문 같은 데에서도 보면 이 진리 조건은 같아도 실제로 거기에 12번과 같은 책이 탁자 위에 있는 거하고 탁자
가 책 아래에 있다. 이게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조건을 가지고 의미를 따져보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 사람이 느끼는 의미에 대한 이 감각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경향성에서는 매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개념화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인지 의미론에서 카그니티브 세만틱스에서는 의미를 개념화다,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컨셉에 대한 명사화인데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동적 구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관점은 단어나 문장과 같은 언어 형식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게 아니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실마리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종전에 의미는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언어 표현은요. 실제로 보면 언어 표현은 하나의 실마리이고 부분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어를 두고 그 화자와 청자가 자기가 복원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해석하면서 의미를 완성해 간다. 이걸 개념화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13회 보면 잉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면 글자 그대로의 뜻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실마리를 가지고 가령 잉어가 상징하는 바, 망둥이가 상징하는 바를 해석을 해서 미녀 선발 대회에도 이 말을 쓸 수가 있고 주식 또는 부동산 투기에도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개념화 과정은 해석인데요. 해석은 컨스트루얼이라고 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인데 이거는 아주 그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컨스트롤 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그야말로 인지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 이거는 선택인데요. 어떤 상황을 보고 화자가 어떤 언어 표현을 사용할까라고 하는 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보면 아기가 자고 있다와 잠들어 있다는 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또 15번에 보면 경찰이 범인을 쫓았다 하고 범인이 경찰에게 쫓겼다 하는 것은 진리 조건적으로는 같지만은 화자의 초점과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이나 개념화라고 보는 인지언학의 관점은 열린 의미관으로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단 하나 이것은 화자에게 너무 많은 그 공간을 열어놔서 그러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지 않은가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유형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의미 유형에 대해서는 그 주 10회에 있듯이 제프리 리치라고 영국의 랑카스터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거기 주 10번처럼 개념적 의미에서부터 주제적 의미까지 7개의 의미 층위를 나눴습니다. 이것 가운데서 개념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외연적 의미,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또 기술적 의미와 비슷하고 또 내포, 정서, 반사, 사회 이런
여러 의미를 망라해서 연합적 의미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연어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놓인 환경에 따라서 의미 값이 살아나거나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도 이런 걸 뒤에서 많이 다룹니다. 주제적 의미는 화자나 필자가 특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먼저 기술적 의미라고 하는 descriptive meaning이라고 하는 5.1의 이것은 가령 어떤 실체, 사건, 상황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걸 명제적 의미라고도 말해요. 문장 차원에서 주로 이 얘기를 하는데요. 16번에 개가 제 파란 치마를 망가뜨렸어요라고 하는 기술적 의미는 거기에 있는 내용어와 그 다음에 기능의 총합이 일단 기술적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58쪽에 보면 17번에 그 내용 의미의 사전적 의미가 있지요. 이걸 명제라고 하는데 그 16의 문장의 기술적 의미는 18입니다. 발화 시점 이전의 어떤 시기에 개가 화자 소유인 파란 치마를 망가뜨렸다. 이게 기술적 의미라는 것이죠. 아주 핵심만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의미의 의의나 효용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문장의 진리 조건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9쪽에 있는 19번이 바로 18번의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의 표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expressive meaning인데요. 화자의 태도, 감정, 의견, 판단 등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20번에 보면 가령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의미입니다. 그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표현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건 참과 거짓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이 표현적 의미는 내포적, 정서적, 감정적 의미와 중첩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외연적 의미라고 하는 denotative meaning은 여기 바로 개념적 의미입니다. 아주 그게 핵심적인 사전적 의미예요. 거기 내포적 의미 connotative meaning, 정서적 의미 affective meaning, 감정적 의미 emotive meaning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정서적 의미와 감정적 의미는 매우 닮아 있지만은 감정적 의미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 할까요? 또는 더 강한 감정을 나타내요.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를 살피면서 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소셜 미닝이라고도 하고 문체적 의미라고도 하는데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사회적인 어떤 무슨 계층이라든가 또는 뭐 상황이라든가 또는 지방색이라든가 이런 걸 드러내주는 의미를 사회적 의미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령 호칭에 있어서 너도 있고 자네도 있고 당신도 있고 그대도 있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건 호칭이 굉장히 편한 호칭이지요. 그런데 자네는 좀 정중하잖아요. 당신께서 또는 그대가 또 요즘 그 드라마에서 귀하가 2인칭을 가리키는 그 용례로 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정중성의 정도, 친숙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의미입니다. 프랑스에서 띠익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호칭이고요. 훅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정정한 호칭입니다. 영어에는 둘 다가 you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니? 이런 말을 우리말로 하면 21번에처럼 5가지의 화계가 형성돼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의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22번에 보면 바깥 날씨가 조금 굳지요. 이렇게 표준말을 쓰는 사람과 저놈의 연병할 비 좀 보소라고 하는 그 방언을 쓰는 사람의 사회적 문체적인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겠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의미의 정의는 그 61쪽 표 1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3장 개념과 범주화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 개념과 범주화는 언어 탐구, 의미 탐구에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데요. 언어학과 의미 탐구에서는 이걸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철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분야였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이 개념이 뭔가, 또 개념과 유사하지만은 좀 차이가 있는 범주가 무엇인가, 또 범주화가 무엇인가, 그런 탐색을 많이 해오고 또 독서도 하고 고민도 해왔습니다. 그런 저희 대답이라 할지 또는 결실이 제3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머리에는 개념과 범주화를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절에서는 개념, 범주화 이해인데 개념 및 범주화의 정의를 우리가 참 해봐야 되는데 많은 정의가 있고 또 그중에서 이것이 가장 또렷한 정의다. 그런 것을 이 책에서 기술했습니다. 개념의 기능이 있겠지요. 또 범주화의 가치라 할지 의의가 있겠지요. 이걸 할 때 여러분 스스로 가령 개념이 뭔가, 범주가 뭔가, 개념의 기능이 뭔가, 또는 범주화의 의의가 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법으로 그 철학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수동적으로 저희 강의를 믿고 따라오지 마시고 이 타이틀을 보고 이게 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답할 수 있는가, 또 저 강의와 책을 공부한 뒤에 나는 어떻게 개념을 또 범주화를 나는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주화의 방법론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1950년대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과학서적이라든가 또 인문학, 사회학에서 고전 범주화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특성과 한계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원형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 고전 범주화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 원형 범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범주화의 원리가 뭐고 또 원리 가운데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수직 차원과 수평 차원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65쪽을 보시겠습니다. 들머리에 거기에 제3장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점의 전환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범주화가 1950년대 중후반을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이 일어났는가 하면 고전 범주화에서 원형 범주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런 범주화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한 개인은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예컨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오는 것은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고전 범주화에서 원형 범주화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범주 개념의 성격과 고전 범주화, 그 다음에 원형 범주화를 공부할 것입니다. 66쪽을 보십시다. 개념 및 범주의 정의. 지금 여러분은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범주에 대해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개념은 무엇이고 범주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요? 개념은 우리가 컨셉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범주는 카테고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기 있는 범주화는 캐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주화 개념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해보면 66쪽에서 67쪽 중간까지 보면 개념과 범주를 같다고 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개념과 범주가 다르다라고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3번을 보면 개념과 범주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받는가 하면 개념 컨셉은 정신적인 구조물이다. 머릿속에 있는 어떤 뼈대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범주는 그 머릿속에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 속에서 사물과 같은 구체적인 실체다. 이렇게 보면서도 개념적 범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컨셉추얼 캐테고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범주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기 때문에 컨셉추얼 캐테고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체스터 대학에 계셨던 크루스 교수님이 그렇게 1번을 기술해 놨습니다. 2번에 보면 거기에 카테고리는 유의미하고 관련되면서 유사한 경험의 집합을 개념화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의자를 보면 의자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런 의자도 있고 또 소파도 있고 또 공원에 가면 벤치도 있고 야외에 나가면 이렇게 뭐 나무 덩굴이나 돌을 보고 자 여기 의자에 앉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그걸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실체물은 똑같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의자를 보면서 다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정신적인 구조물이 개념이고 그 실체가 범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개념과 범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범주하니 개념하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분류의 정신적 과정을 범주하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연속체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토막토막 내어서 여기까지는 이거는 뭐 산이고 여기까지는 언덕이고 여기까지는 계곡이고 여기는 강이다 바다다 이렇게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에도 보면 머리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이마, 눈, 코, 귀, 입 그다음에 몸체, 다리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게 뭐 태초에서부터 그런 나눔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그 인류가 같은 그런 분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어디까지는 같은 클래스다. 같은 클래스가 개념이고 이건 주로 좀 정신적이고 이 카테고리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같이 놓고 여기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부터 저 6번까지는 여기 좀 구별을 많이 두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68쪽에 보면 이제 5번의 개념은 정신적으로 소유된 아이디어나 관념이고 범주는 함께 무리를 지은 실체의 집합이다.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도 보면 개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신적인 표시이고 또 그런 실체들의 집합을 범주라 하고 또 개념은 지시하고 개념이 지시하는 것은 범주다. 거의 같은 말이지만은 개념은 조금 더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그런 정신적인 구조물이고 범주는 그 추상적인 구조물이 지시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실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는 정신적인 과정을 범주하다. 캐테고라이제이션이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컨셉추얼 캐테고리라 개념적 범주라는 이름으로도 같이 쓴다. 이렇게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개념의 기능이 뭐냐? 이제 여러 책을 보고 제가 한쪽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개념은 69쪽에 보면 경험을 체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없다고 하면 무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 현실에 있는 의자를 보면서 그걸 의자라는 개념이 없다면 범주가 없다면 우리는 매번 만나는 그 물체를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각각 다른 수백 개의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 머리는 과부하가 걸려서 정말로
그 필요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체계화한다. 우리가 수많은 책을 만나는데 이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책이라고 함으로 해서 경험을 굉장히 간략하게 우리가 처리하고요. 또 다른 책을 봐도 그 경험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책 가운데는 요즘 이런 형태가 없는 책도 많습니다. 이북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데 가보면 모조로 이렇게 책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빼보면 그냥 열 수가 없도록 책 모양을 이렇게 모조로 만들어 놓은 책도 있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경험을 체계화하는 개념 때문에 우리는 이건 책이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둘째,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겠지요. 개념이 없다고 하면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사소통하는데 개념은 주로 단어로 나타나 있지요. 우리는 의미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란 말을 쓰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지요. 또 7번에 보세요.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교수였었는데요. 거기에 개념의 기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개념은 주로 단어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영어에는 cold라고 하면 우리말에는 춥다 하고 차갑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냉인데요. 그러니까 개념은 단어보다 조금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hot인데 우리는 덥다와 뜨겁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이 범주화의 의, 범주화하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개념이나 범주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우리는 범주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동적인 걸 말해요. 캐테고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동적으로 범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지 능력을 범주화라고 하는데 70쪽에 보면 이런 범주화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존하려면 우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은 우선 먹는 건데 버섯을 예를 들면 우리가 버섯이지만은 버섯 안에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섯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버섯 안에도 독버섯 하는 걸 굉장히 이를테면 조심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또 사람 가운데서도 인류는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야생 속에서 나와 같은 한 편과 다른 편, 동지와 적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생존하는데 이게 범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끊임없이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받으면서 이 자기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새로운 경험을 확정하는 데는 이 범주화를 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학문 체계에는 수많은 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 용어는 그 안에 복잡하게 한 그 범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짝수, 홀수, 원, 사각형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삼각형이 존재하고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더 넓게 펼칠 수도 있고 압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쪽에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적인 삶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범주와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범주화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라보프카는 사회언어학자는요, 언어학은 범주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 1차적으로 원단계인 고전범주화인데, 이것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아주 참 뛰어난 아리스토텔이라는 제자가 이 고전범주화를 완성했는데, 71쪽에 보면 고전범주화는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범주가 되려고 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얼마가 되어야 되나? 보통 필요하고 한 조건은 5개 이내에 있습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 이걸 공통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범주가 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생각은. 그리고 이 각각의 범주들은 등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주의 구성원들의 자격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범주는 경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아리스토텔이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수학의 집합이론입니다. 또는 수학에서 말하는 홀수니 짝수니 또는 삼각형이니 사각형이니 하는 것은 이 어떤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정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가령 이게 3개의 변이 있어야 되고, 변의 길이는 같고 닫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이게 동등하고,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은 삼각형일 수밖에, 정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뚜렷하다, 클리어, 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2쪽에 이 이론이 2300년 정도 진행되어 왔었는데 1950년대에 어떤 한계가 일어났는가 하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언어 철학자입니다. 1953년에 독일 책이 나오고 58년에 영역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은 게임 있지 않습니까? 게임, 경기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딱 보고 73쪽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농구하고 테니스는 이런 닮아 있지요? 공통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테니스하고 장기도 게임 아닙니까? 서양에는 체스고요. 그게 테니스하고 장기는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농구하고 장기나 체스는 닮은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 장기하고 카드는 닮아 있는데 카드하고 테니스는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쇄로, 체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닮아 있지요. 그러나 A, B, C, D에서 보면 A, C는 닮아 있지 않습니다. 체인처럼. 가족 닮습니다. 이것은 주 7번에서 보듯이 한 형제들을 보면 닮게는 닮았는데 부분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연쇄적으로요.
모든 가족이 공통적으로 닮아있는 이런 가족의 닮음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공통적인 이런 닮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연쇄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때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아시안 게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둑을 이제 게임으로 봐서 아시안 게임에 넣었다가 요즘은 물론 안 하지요. 그 다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현상이 어떤 게임에도 있고 어느 현상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이 아리스토텔의 범주는 필요 충분한 조건의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73년에 라보프라고 하는 사회언학자는 74쪽에 있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이렇게 쭉, 여기는 뭐 한 9개를 드러났지만은 그릇 공장에서, 세라믹 공장에서 50개의 그릇을 보면서 이게 컵인가, 그 다음에 머그 잔인가, 또는 뭐 사발인가,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 있듯이 꽃병인가, 베이스인가. 이게 이름은 이게 컵이니 먹으니 사발이니 꽃병이니 네 가지지만은 한 50개를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놓고 피험자들에게 이걸 컵이니 먹으니 사발이니 꽃병이니 골려봐라 하니까 어떤 것은 잘 골렸는데 중간중간 가서 굉장히 헷갈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는 이 클리어 컷한 게 아니고 퍼지하다. 흐릿한 경계에 가장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보면 밤과 낮의 경계가 흐릿하지요. 머리와 이마의 경계가 흐릿하지요. 또 영어에도 굿모닝 하는 것은 12시에 끝납니다. 근데 굿 애프터눈하고 굿 이브닝하고 경계는 흐릿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많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에 가면 오리 너구리가 있는데요. 그 오리 너구리라고 하는 이 오리 너구리는요, 분리를 포유류로 해요. 그런데 왜 포유류를 하는가 하면 새끼를 낳아서 어미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이 오리 너구리를 하는 프레티퍼스 하는 이 이상한 동물은 주둥이가 오리와 같고요. 물가기를 가지고 있고요. 발을요, 알을 낳습니다. 조류 특징은 난생입니다. 알 낳는 겁니다. 알을 낳는데 또 젖을 빨아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분류는 포유류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알 낳는 포유류인데요. 이게 흐릿하다는 것이지요.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풀이라고 할 수 없는 윤선도가 대나무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퍼지하다, 흐릿한 경계가 있다. 이거 어느 현상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먹다가 밥을 먹다 하고 귀 먹다가 같은 먹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주의 경계는 뚜렷하다라고 하는 이 학설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로, 로시는 1973년과 5년에 그 그림 3번의 새를 보면 새와 같은 이런 단어를 주고 학생들에게요, 대학생들에게 새의 이런 종류를 한 50가지 새를 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50가지 중에 새가 똑같은가? 같으면 이 반응을 하지 말고 나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나가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면 새 가운데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새는 1점을 주고
또 새답지 않은 새는 7점을 주고 뭐 보통은 4를 줘라 이래가지고 평정을 했어요. 학생들 한 200명한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50개의 새 가운데 1번 새를 미국 학생들은 로빈이라고 하는 새를 집었어요. 울새를요. 그리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 7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새 가운데 가장 좋았던 새는 여기 있는 까치나 참새나 제비와 같은 새를 아주 새다운 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저 박쥐나 펭귄이나 타조 같은 것은 7번으로 밀어냈는데 새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시라고 하는 이 여성학자는요, 한 범주는 이 범주 구성원의 어떤 무게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중심성, 가장 중심적인 이게 원형이다, 프로토타입이다, 이거는 주변이다, 마지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개의 원소는 등가적이 아니고 가장 중심적인 원소에서부터 주변적인 원소가 차이가 있다. 이 중심적인 원소를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성을 보면 이 원형범주에서 나오는 그 뒤에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개의 원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먹다 해도 밥을 먹다가 뚜렷하고요. 귀를 먹다라든가 돈을 먹다라든가 나이가 먹다라든가 이런 거는 덜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학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범주화가 일어났는데요. 76쪽 보십시다. 원형범주화 한번 봅시다. 원형범주화의 원리는 거기 원형 이론 하는 게 있죠. 프로토타입 티오리라고 하는 이 이론을 엘리아나 로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의 심리의학자가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마음속에 범주를 이루는 두 가지 원리가 있더라. 그 하나는 인지적 경제성의 원리더라는 겁니다. Principle of Cognitive Economy. 그러니까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원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각된 세계 구조의 원리인데 Principle of Perceived World Structure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닮은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쪽에 보면 인간 범주화 체계는 그 인지 경제성의 원리에 따르면 그 층위를 저 포괄성의 층위에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층위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는 층위도 있고 중간쯤 잡는 층위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그림 4를 보면 포괄성의 층위에 있는 개, 나무 이게 제일 경제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정보도 많고요.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우리 경향성과 맞더라는 거예요. 동물이나 진돗개보다, 식물과 참나무보다. 그 다음에 지각된 범주, 세계의 범주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가령 날개라고 하면 뭐 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 이런 걸 떠올리더라는 거지요. 그게 범주의 분할인데, 거기 보면 범주는 다르지만은 개와 나무는요, 같은 층위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날도 보면 뭐 우리가 뭐 내 마음속에 뭐 상중하가 있다 하면 저것은 상그룹이다, 중그룹이다, 하그룹이다 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서 범주의 분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차원은 포괄성의 층위고 수평 차원은 범주의 분할의 층위인데요. 자, 수직 차원이 78쪽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최적의 층위가 바로 기본 층위입니다. 범주가 이래 있는데 수직 차원에서
이 층위가 지멋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최적의 층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보면 기본 층위라고 해놨지요. 베이식 레벨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79쪽에 10번을 보면 동물, 개, 진돗개 가운데 우리가 딱 봐서 우리 눈높이에 제일 먼저 쉽게 들어오는 게 개입니다. 개는 우선 단어 형태가 토박이 말로 많이 되어 있어요. 단순해요. 짧아요. 개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이 번져가게 되어 있어요. 진돗개니 삽살개니. 또 개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요. 동물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식물을 떠올려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개를 그림 그려보면 대강 그릴 수 있어요. 저도 그릴 수 있어요. 동물 그려봐라 하면 뭘 그릴지 잘 몰라요. 식물도 그렇고요. 진돗개를 그려봐라 하면 참 어렵습니다. 삽살개를 그려봐라 하면 저는 삽살개를 못 그려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범주가 기본층입니다. 동물 먼저 배우질 않아요. 진돗개를 먼저 배우지 않아요. 개를 먼저 배워요. 외국어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층위입니다. 기본층위의 특징이 기본층위 효과입니다. 거기에 주 10번의 베이식 레벨 이펙트라고 하지요. 또 이 기본층위는 중립적인 문맥에서 딱 쓸 수가 있어요. 80쪽에 한번 보세요. 11번에 보면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하면 개를 선택하고요. 13번에 보세요. 산에 이름 모를 동물이 울고 있다. 검은 부리까치가 울고 있다. 그래 말하지 않지요. 산에 이름 모를 새가 울고 있네. 그게 기본층입니다. 우리가 그 수어, 사인 랭귀지 할 때도요, 이 손으로 하는 이 수어도요, 상위어는 기본층위를 결합해 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80쪽과 81쪽에 보면 기본층위의 그런 어떤 특징을 더 자세히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서 그걸 읽어 주셔야 됩니다. 81쪽에 요컨대 봅시다. 기본층위는 사물을 중립적인 문맥에서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층위이고 또 상위층위에 비해서 인지의 측면에서 기본적이고 경제적이고 경험적으로 더 친숙합니다. 기본층위 범주는 우리의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과나 배와 같은 원형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경우 기본층위는 수평 차원의 원형 구조와 일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기본층위라고 하는 베이식 레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을 알고 이 언어를 보고 또 의미를 보고 사물을 보면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도 학습자에게 기본층위를 가지고 교사가 접근하면 그 지금의 그 국어 수업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상위층위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개에 대해서 동물, 뭐 식물 이런 겁니다. 저 위의 층입니다. 이 상위층위는 도식적입니다. 도식적이란 말은 추상적입니다. 개는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그 개 위에 있는 동물이나 포유류는 수많은 포유류가 있어서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위층위는 가족 닮음처럼 되어 있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고 외래어로 많이 되어 있어요. 상위층위는. 우리 한국어에도 상위층위 어휘는 한자어가 많습니다. 하위층위는 더 자세한 건데요. 이거는 상위층위에서 파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보면 이 정보가 기본층위의 정보가 제일 많고요. 하위층위는 정보가 적습니다.
상위층에는, 하위층에는 기본층하고 정보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과일 가면 그 정보가 좀 적습니다. 사과 가면 우리가 그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홍옥 하면 홍어의 정보나 국강의 정보나 이런 게 다 사과하고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2쪽을 가보시면 중간쯤에서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부각시키는 겁니다. 상위층에는요. 하이 라이트닝 펑션입니다. 버스를 차량으로 부름으로써 차량은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상위층의 기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collecting function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명칭 아래 이렇게 쉽게 다루도록 하는 겁니다. 장난감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장난감에는 인형도 있고 권총도 있고 장난감이라고 해보면 이 장난감 안에 포괄되어서 이 개념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위층위는 예컨대 83쪽에 보듯이 꽃 가운데서 잎이 톱니 모양이고 노란색 꽃을 다른 유형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들레라고 말하지요. 프랑스 국화는 민들레인데요. 우리 국화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있는데 민들레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노란 민들레도 있고 흰 민들레도 있고 또 프랑스 국화 같은 그런 민들레도 있고요. 그것은 더 구체화시키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강조하거나 특정한 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위층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기본 층위를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상위층위도 또 하위층위도 자유롭게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층위다. 그런 얘기죠. 베이식 레벨이다. 그 다음에 범주하의 수평 차원에 있는데 수평 차원은 그게 이제 주로 원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프로토타입 시오리라고 하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의 범주는 원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어디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의자라고 하면 의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 전형적인 거 또는 의자다운 의자 그게 원형인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 이런 시기부터 딱 이렇게 형성되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의자를 만나도 이거는 의자다. 이 카테고리를 같이 넣어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3쪽에 보면 원형 이론은 자연 범주가 원형적인 구성원을 중심으로 방사상 범주를 형성한다고 봄으로써 사물을 범주화할 때 원형을 인지 과정의 참조점으로 삼는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우선 참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형을 딱 보고 참조가 되어서 다른 것을 그 범주로 넣고 해석한다는 것이 참조점이고, 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주에도 그게 얘기해놨지만은 이 범주가 생기면서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걸 이걸 방사상 범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는 다 같은 어머니가 아니고요. 5쪽에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알지요, 그죠? 어머니께서는 15번에 보면 가난한 우리 아버지에게 시집 와서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 많았다. 그 어머니 있지요. 그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들의 어머니 그런 말 하지요. 또 음악의 어머니 핸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다 어머니지만은 이건 아마 어머니에서 원형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주변적인 어머니인데 86쪽을 보면 어머니, 원형적인 어머니가 되려면 거기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지요. 유전자를 제공해야 되겠지요. 또 직접 출산해야 되겠지요. 양육도 해야 되겠지요. 또 남편과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또 계보를 가지고 있지요. 가계로요. 또 요즘 여기 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부가 원형적인 어머니입니다. 이런 적어도 6가지 가령 요소를 다 갖춘 어머니를 어머니다운 어머니, 원형적인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유전모 하는 게 있지요. 유전자만 제공하는 어머니, 대리모 있지요. 입양모, 수양모, 미혼모, 계모가 있지요. 그런 다 어머니지만은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6가지를 다 갖춘 건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가 여기 어디 여기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방사상 범주의 어머니인 겁니다. 또 이 말고도 어머니는 뭐 우리가 숙모도 있고 또 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할머니도 조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머니가 있는데 원형적인 어머니를 참조점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규칙적으로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사회 환경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여기에 있다. 이게 바로 원형 이론의 핵심입니다. 원형 이론은 이거는 단어의 명사뿐만 아니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뭐 가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가다도 있고요. 세월이 가는 것도 있고요. 물이 흘러가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있고요. 또 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고속도로는 뭐 가만히 있는데 지나간다고 해요. 영어에도 보면 The road goes from London to Manchester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속도로가 런던에서 그 만체스터까지 간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다에도 수많은 가다가 있고 먹다에도 수많은 먹다가 있고요. 그런 것이 원형이론입니다. 그러면 저 84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원형은 해당 범주를 그 대표할 가장 전형적이고 적절하고 이상적이고 좋은 복이다 그런 거지요. 이거는 사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 새가 있다 했을 때 원형적인 새와 그렇지 않은 새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적형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웰폼이다. 폼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운데는 다리가 2개가 있는 게 아주 적형입니다. 전형성인데 티피캐리티인데요. 전형적이다 하는 것은 버섯 보면 버섯에는 적형은 완전한 그런 모양을 다 갖춘 것은 적형인데요. 보통 전형적인 버섯은 흠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게 전형적인 버섯이에요. 질을 보면요. 질의 측면에 있어서 가령 영국 사람들은 과일 중에서 질이 제일 좋은 과일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망고를 들어요. 전형적인 과일은 사과를 들어요. 이런 게 세 가지가 중심성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 효과 하는 게 있는데요. 86쪽에 원형 프로토타입 이펙트지요. 그러니까 원형적인 요소하고 주변적인 요소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떤 범주를 판단하는 시간이 원형하고 주변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를 가장 잘 떠올려 주기 좋은 게 뭔가 하면 사과와 과일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가장 잘 떠올리기 좋은 것이 이를테면 앵두보다는 사과가 더 좋을 겁니다. 이런 게 점화 효과라 해요. 어떤 범죄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요소가 원형이다. 점화를 가장 잘 불어일으키는 게 원형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판단이나 추론의 기준이 되는 것도 원형이겠죠. 어린아이가 먼저 습득하는 것도 원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어를 먼저 배우는 것도 원형입니다. 실어증 환자가 말을 이렇게 나이 들면 잊어버리는데요. 먹다 가운데 밥 먹다는 맨 나중에 잊어버리겠지요. 욕 먹다나 돈 먹다라든가 나이 먹다 그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요. 영어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거기에 87쪽에 정신적인 표시라고 했는데 멘탈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표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이 어려워서 머릿속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걸 저는 멘탈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얘기했고 참조점이 되고 아까 우리가 또 원형하고 기본칭의하고는 수직적인 기본칭의하고 수평적인 원형하고는 굉장히 합쳐지는 자리가 있겠지요. 원형 이론에 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원형과 주변이 있는데 가령 호랑이라고 했을 때 호랑이 가운데도 원형적인 호랑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또는 유전적으로 다리가 하나 없는 문제의 동물도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지요. 줄무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호랑이라고 하는데 호랑이는 호랑이인 겁니다. 좀 덜 좋지요. 그런 거 처리하는데 참 좋겠죠. 그 밑에 있는 손상된 보기 같은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먹다가, 밥 먹다가, 귀 먹다가 같은 단어인가, 다른 단어인가. 원형이론으로 처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이 동의어 가운데도 동의어는 동의어인데 더 좋은 동의어가 있지요. 그게 원형적인 동의어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비유 표현의 사실성을 점검해 주는데요. 16쪽에 보면, 16번에 보면,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이걸 변영로라고 하는 분이 쓴 농계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시라고 우리가 해석했는데요.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물결을 강조하고, 푸른 물결을 강조하고, 또 붉은 마음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강낭콩 꽃은 푸르지 않습니다. 원형적인 푸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가니까 우리가 그 시의 그 흐름에 속았지요.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양귀비는 논개의 그 붉은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최고의 붉은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선 양귀비는 당나라 여인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의 그 정신을 드러내는 여인으로서 맞지 않고요. 양귀비 꽃은 붉고 희고 자주색나고 여러 빛깔이 있어서 이 비유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거기 보면 이 분이 괴로워하는 최소 자극양 그걸 역치라고 하는데요. 이 시인은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요. 그러면 입새보다도 더 큰 가지를 흔드는 그런 바람, 태풍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최소 자극량을 가져와서 비유했습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니까 그게 원형이죠. 칠흑같이 어둡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에도 보면 교회의 지천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다 원형입니다. 원형으로서 대표하면 비유가 절실하겠지요.
그 다음에 원형이 이루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형의 유래에 대해서 지각, 빈도, 학습 순서, 중간값. 근데 원형이 어떻게 원형이 되는가? 그걸 아직 확증을 하지는 못했고요. 또 일반적인 문제도 남아 있어요. 우선 문화권마다 원형이 좀 달라요. 우리는 까치나 제비, 참새가 원형인데 미국에는 로빈카는 울새가, 또 인도에는 공작새가, 영국에는 블랙버드라고는 찌바기가 원형이에요. 그런 홀수도 보면요. 홀수는 똑같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3이 479보다 더 좋은 홀수라고 생각해요. 문맥의 가변성인데요. 문맥이 있으면요. 구두라고 하더라도요. 뭐 좀 이렇게 롱부츠가 더 좋은 원형이 될 것도 있고요. 또 낮은 구두가 좋을 때도 있고요. 개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집 지킬 때, 사냥할 때, 애완용, 이게 개의 원형이 차이 나는 걸 헤아리기 어려웠어요. 또 구체물에는 가능해도 추상물에는 좀 이 원형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식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개념, 범주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하지 못한 내용을 이걸 실마리로 삼아서 더 깊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